자꾸 주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니까 야 그냥 좋은 거 놔두고 이거 팔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팔았어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이죠. 그럼 그만큼 전세나 월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근데 나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돼요. 월세보다는 전세를 입고 싶어요. 근데 전세 물건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전세를 주는 다주택자가 이걸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전세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올라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요거예요. 선택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이번에 전세를 막 1억 2억을 올려달래요. 그럼 차라리 사버릴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좀 가져왔는데, 피디님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광주는 광주고.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 이게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아, 원정 매매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지인 매입 비율. 근데 이게 그냥 기사에서 보고 대부분 그냥 어쩌라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제가 좀 오늘 설명드릴게요. 네. 이걸 보시면은, 즉 세금하고 정책을 이해하면 어디 살지가 보여요.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일경제 제가 5월 16일자 기사인데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목이 좀 재밌죠. 이 사람들이 서울 집값 밀어 올렸다. 고향 사랑하지만 똘똘한 채는 강남이다. 야, 이게 참 제목 정말 기가 막히게 뽑는데, 자, 여기 기사 안에 있는 내용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 그 원소스가 뭐냐면 국토교통부에는 실거래가, 그리고 실거래가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그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 그 매입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지인은 다시 또 나눠요. 서울, 그리고 서울이 아닌 곳.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디를 사냐, 그리고 외지인 사람들이 어디를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외지인, 서울 사람들이 아닌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을 보니까 2014년부터 23년까지 꽤 긴,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보면은 16%에서부터 24.6%까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14년이면은 지난 서울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한 그 초입이었어요. 그리고 15, 16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018, 19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 수도권 상승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22년도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22년도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년도 21년도에는 좀 줄었잖아요. 네. 이게 왜 줄었냐면요, 21년도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왜 적냐면은 너무 비싸서 그래요. 아, 못 샀군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랑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랑 매매가가 훨씬 뛰어버리니까, 네. 소위 말해서 그 갭 투자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주춤했다가 22년도에 가격은 떨어졌는데 다시 또 올랐죠. 네.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는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붙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는 왜 그러냐면은 안전자산이다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왜 이 서울에 있는 거를 살려고 하는지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결국에는 중심지, 똘똘한 하나 사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서울 가서 실거주하겠다.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걸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 안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이지 않을까. 일단 피디님은 2번, 저도 약간 2번이고, 여러분들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에 있는 멘트를 제가 워딩을 좀 그대로 따왔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인데, 고향을 아끼지만 지방은 인구 유출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고향에서 전세 살기는 불편하지만, 아무래도 내 집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살기는 좀 불편하지만 부동산은 앞으로도 서울만 안전할 것 같으니까 광주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동작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울도 서울인데 동작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초, 강남, 송파 그 옆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특정 아파트가 서반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좀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만큼 지금 규제지역 옆에 많이 좀 몰린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대학 때문에 애들을 서울을 보내보니까 월세나 생활비가 100만 원, 100만 원이 뭡니까? 훨씬 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 더 서울로 보낼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서울로 갈아타는 게 맞다 생각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인데 여기는 부산에 있는 걸 판 건 아니고 네.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새 안고 매수한 거죠. 마포도 최근에 많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마포는 아닌데 경희궁자이라고 있어요. 그게 신고가를 또 찍었죠. 21.8억인가? 관심 없죠 지금. 일단 제가 사기엔 너무 큰 금액들이어서. 자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당장 이 내 몸 하나 하기도 힘든데 네. 무슨 뭐 이렇게 뭐 10억, 20억 꿈 같은 이야기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이 올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계속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안전자산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서울을 많이 사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세금적인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청약홈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여기가 이제 딱 중심지잖아요. 빨간색, 분홍색. 여기 빼고 나머지를 비규제 지역,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취득을 하고 반드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주택은 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아까 동작 나왔었죠? 마포 나왔었죠? 근데 지도를 봐도 마포, 동작 요 빨간색 옆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붙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옆에 강동, 광진, 성동 이런 데도 비슷하겠죠? 네. 실제로도 그래요. 가보면 자 저기 있는 걸 내가 산다 어떻게 된다? 2년만 보유하시면 돼요. 그럼 비과세가 돼버려요. 그럼 아까 광주, 부산에 계신 분이 뭐 안전자산이다, 뭐 애 보내야 되니까 그럴싸하게 말은 했지만 그냥 마포에 있는 걸 사두고 애가 그 부산에 계신 분이 아이가 서울로 대학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집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럼 나는 부산에 있고 마포에 있는 거를 사뒀어요. 세를 끼고. 세를 끼고 사뒀는데 2년 지나면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주택자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집 비과세는 제가 또 따로 네. 앞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다주택 상태를 하더라도 다 처분하고 하나를 남겼어요. 네. 그럼 1주택 비과세가 곧바로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두 채가 있어요. 네. 근데 마포를 샀어요. 근데 계획이 틀어져서 마포에 이제 실거주는 안 해요. 그럼 부산을 먼저 팔겠죠. 네.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부산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마포에 있는 걸 팔잖아요. 비과세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부산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거주는 안 하더라도 세를 끼고 사놔요. 그리고 2년만 보유하면은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양도가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막 10억, 20억이니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엄두가 안 나죠? 네. 자, 그런데 내 돈으로 다 집을 사는 게 아닌 시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타인의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붓고 있어요. 이게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작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강조해 주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제? 올해 가을 시장이. 갭 투자를 하기 용이해진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댓글에 좀 안 좋은 댓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십시오. 특히 지금 공급 부족으로 네. 저는 1년, 2년 후가 더 걱정이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내가 2024년도에 취득을 하잖아요. 네. 아까 여기 분홍색 있는 거 말고 나머지 하얀색 지역에서. 그리고 나면 내가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돼버려요. 물론 용산, 서초, 강남, 송파는 2년 거주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는 별도 주제라서 이제 설명 자세히는 못 드리는데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내가 실제 안 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이라는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서 그 임차 그 보증금을 계속 낮춰서 5%만 올리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 새롭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생략했는데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 거주를 못해도 용산, 서초, 강남, 송파도 방법이 있긴 있었구나. 네. 그게 어떤 정책이에요? 다 세금 정책이에요. 네. 세금 정책을 누군지 잘 아셔야 돼요. 자, 계속 갈게요. 또 다른 세금 정책을 봅시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걸 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명의를 나한테 가져오면은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서. 자,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으면 취득세가 1%였던 게 12%까지 가버려요. 자, 지금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좀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내가 5억 정도면 내가 대출해가지고 살 수 있겠다. 이거는 좀 직장인들이라면 좀 해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저기 시골에 좀 조그만 집이 있었어요. 네. 가지고 잘못해서 주택수가 카운트돼서 12% 맞는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 내면 될 취득세가 6천까지 늘어나요. 5,500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거 무슨 연봉이에요, 누구. 그러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 그냥 이거 저 시골에 있는 집 그냥 팔어. 그리고 우리 조금이라도 좋은 거 사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집을 살 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두 개 사고 싶어요? 하나만 사고 싶죠. 당연하죠. 그럼 내가 하나만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사고 싶어요? 그냥 그저 그런 거 사고 싶어요? 좋은 거 사고 싶죠. 당연하죠. 피디님이니까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아, 네. 자, 카메라에 대해서 욕심 있으시죠? 네. 근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카메라 한 대만 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좋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거 하나 산다는 거죠. 네. 좋은 거 하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게 하나 있고 그냥 그저 그런 게 한 집 주택이 한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임대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주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니까 야, 그냥 좋은 거 놔두고 이거 팔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 2개를 팔았어요. 자,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내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집이죠. 네. 그럼 그만큼 전세나 월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쵸? 네. 근데 나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돼요. 이왕이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입고 싶어요. 근데 전세 물건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내가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를 주는 다주택자가 이걸 팔아버리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세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네요. 올라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요거예요. 전세 상승. 아, 그래서 그 매매랑 갭이 줄어든다라는. 줄어요.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다니까요. 네. 이번에 전세를 막 1억, 2억으로 올려달래요. 그럼 차라리 사버릴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울에 정말 진짜 비싼 집, 공시가 30억짜리가 있어요. 보유세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지방에 아니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10억 하니까 30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왼쪽도 30억, 오른쪽도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려운 말로 담세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내가 3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해서 세금이 보유세가 2천만 원 가까이 나와버려요. 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럼 나는 생돈이 1,4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노란색 팔고 싶겠어, 안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죠. 팔고 싶죠? 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 팔고 이쪽 파란색으로 넘어가고 싶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똘똘한 하나로 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전세, 월세 물건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 기름을 얻는 멘트가 하나 나왔어.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야당, 민주당의 일반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이신 분이 1주택자라면 실거주 한다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종부세 없애버리겠다. 종부세가 이제 약간 부유세라서 부유세 중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다. 네. 아직 당론으로 잡힌 건 없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만약에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실거주만 한다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됐다. 자, 그럼 피디님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고급 주택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겠죠.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요 분홍색. 자, 그럼 이쪽에 대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여기 지역의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팔겠어, 안 팔겠어요? 팔 거. 팔아버리겠죠. 네. 그리고 하나만 남기고 내가 실거주 들어가 살아버리겠죠. 그러면 나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서초에 전세나 월세를 가고 싶어요. 강남에 전세나 월세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전세나 월세를 주는 다주택자가 이제 점점 사라지겠죠. 네. 그럼 전세나 월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죠. 근데 내가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작이나 관악, 금천 이런 데로. 맞죠? 네. 그럼 여기에서 전세나 월세를 가는데 만약에 여기도 전세나 월세 물건이 줄어든다. 네. 그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멀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적당한 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모든 국민이 주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보유세는 싹 다 없애주겠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네. 이상적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만 사라고 한다면 야, 나도 중심지에 사고 싶은데 나도 서울에 사고 싶은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만 하나만 사라는 거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막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아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근데 이제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제 원내대표에서 나왔다는 게 네. 그 당시에는 5월 지금 10날이었었죠. 5월 10일 날. 아마 5월 9일 날 나왔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이제 차단이 됐고 지금은 나오는 게 없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라는 거죠, 이런 게. 자, 우리는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가 취득세 받고 보유세 받고 양도세가 있는데 양도세는 우리가 맛동산에서 별도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갈아타기 할 때 비과세가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닌데 A에서 B로 갈 때 A를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B에서 C로 넘어갈 때 또 B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론상 계속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3주택부터는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내가 주택을 하나나 많아봤자 2개만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세금 정책적인 측면을 봐요. 내가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시장 상황을 보세요. 지금 분위기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별로 좀 안 좋잖아요. 네. 물가도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를 사더라도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죠. 이왕이면 서울 중심지가 낫겠죠. 네. 그리고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파트는 거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성이 뛰어나요.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추면 그래도 팔린단 말이죠. 근데 뭐 토지나 좀 이게 다른 상대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아야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세금 안 내는 게 좋잖아요. 이것도 막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조정을 사는 게 좋겠죠. 보유만 하면 비과세 돼버리니까. 근데 비조정이라도 내가 저 지방에 있는 거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서울 중심지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서울 쪽이 좋겠죠. 중심지 옆이 낫죠.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 책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부자 동네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제 부자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그 근처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혁신 기업이 아무리 뭐 공장이라든가 인프라가 저렴하고 세제 혜택 있다 하더라도 저기 후진국으로 좀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업무 지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주변에 다 특히 금융 관련 중심으로 해가지고 뛰어난 인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온라인이 활성화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멀리 가면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럴 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중심지가 어디냐? 서울은 여기 서울 중심지, 여의도 중심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강남 중심지. 그래서 이 세 개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여기를 꼽을 거예요. 강남 중심지를. 왜냐면 이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더 이게 좀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남대교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한남대교. 운전하시나요? 네. 자, 운전하시면은 꼭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타십시오. 왜요? 그걸 타야 왜 내가 이 압구정 반포가 좋은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얼마 전에 집을 샀잖아요.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분이 전세 생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세 어디 사셨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있었잖아요. 네. 왜 거기서 살고 있냐? 저는 진짜 가봤어요, 거기를. 그 동에서 나와서 곧바로 올림픽대로를 타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동서로 이동을 할 때 시내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교통 접근성이 다른 데랑 비교할 수가 없는. 당연하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서초 반포라든지 이런 데가 네. 물론 한강뷰라는 프리미엄도 있지만 내가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왜냐면 이분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도심 내 정비 사업,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시작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잖아요. 엄청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거기라면은 시간을 훨씬 세이브 시키겠죠. 근데 저도 강북에서 오래 살았었단 말이에요. 강북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1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저기면은 내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포자이에서 그 막혀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내려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과천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뭐가 보여요? 판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수지가 보여요. 딱 집값이 그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운전을 좀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운전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 많이 운전해 보시고 다니시다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가를 좀 보면서 다녀봐야겠네요. 그럼요.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한남대교에서 시작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그 허리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하고 모양이 비슷한 게 뭐냐면 신분당선이 있어요. 네. 빨간색. 신분당선 많이 타보셨죠? 네네. 사람 엄청 많죠? 많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2013년도에 탔을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누워서 갔어요.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얼마 지나니까 다 차잖아요. 자, 지금 GTX 사람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거 시간 지나면 금방 찬다고 봐요. 신분당선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 신축,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용인 반세권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것하고 연관되는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저는 나만의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서울 강남이 좋은 건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GTX-A가 지금은 네. 사람이 없는데 네. 나중에는 뭐 때문에 사람이 많아질까요? 왜냐면 이제 그 주변에 대해서 일자리도 좀 많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질 거고 특히 GTX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이제 정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탄에서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M버스를 타고 가는 거랑 GTX 타고 가는 거랑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판교 13년도에 거기 회사를 다니면서 네. 2019년도에 거의 한 6년 정도 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거기 판교역 안에 이제 정말 핵심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한 10년 가까이 꿈쩍도 안 하다가 네. 거기 이제 알파돔 시티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거기가 바뀌니까 또 이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와닿지가 않은데 판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인프라가 이제 안 돼 있고 다 안 들어와 있으니까 불법 주차 다 하는 거예요. 네. 주차비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갖춰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가 2017년, 18년도였나? 19만 9천 원짜리 주차권이 나왔어요. 처음에.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저걸 누가 돈 내고 하냐고.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아, 그 주차권을 구입하는 네. 거에 대해서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런 신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데 물론 핵심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없는데 무조건 다 갖춰지진 않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GT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능선하고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교통수단 중심으로 좀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GTX-A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차라리 동탄, 성남 이런 데보다도 수서를 잘 보셔라. 수서. 오히려 얘가 빨대 효과로 싹 다 빨아들일 거다. 그래서 수서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오늘 영상의 메인은 이런 건 아닌데 정책을 알면 뭘 사야 되는지가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 소시민인데 발언을 좀 하고 싶다면은 취득세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 취득세는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2020년 8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710 대책 때 나온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벌써 시간도 4년이나 지났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일부 조정은 돼야 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태가 쭉 가면은 약간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취득세 어떻게 12% 1200만 원을 냅니까? 네. 아까 우리 5억짜리 잘못하면 6천 내야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원래 취득세라는 게 없었나요? 아, 과거에도 있었어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냐면은 부동산 취득세는 다 4%였어요. 네. 이것저것 붙이면 4.6%.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2010년 금융위기 왔을 때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2014년도에 주택에 한해서 1에서 3으로 내려줬어요. 많이 완화해줬군요. 많이 완화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태로 쭉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5, 16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다고 바닥을 다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2020년에 계속 문재인 정권에서 대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냈던 대책 중에 하나가 이 취득세 준 거였어요. 그게 이제 12%까지 간 건데, 물론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졌으니까 좀 뭔가 완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집 한 채 살려는데 취득세 1억, 매물만 쌓이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저는 건전한 시장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거래는 돼야 된다. 거래는 돼야 돼. 그래야 거래량을 봐야지 이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취득세다. 요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 정책을 좀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주택수는 무턱대고 좀 늘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임차 물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높아지는 임차로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만 보유면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동작에 있는 집을 내가 샀어요. 동작구 있는 집을. 나중에 동작구가 조정대상 지역 규제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도 취득했을 때 비조정이기 때문에 2년만 보유면 비과세 돼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득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무턱대고 막 무리하게 사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사야 돼요. 네. 그럼 그 좋은 걸 사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나만의 강남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키워드 알려드렸잖아요. 네. 한남대교에서 갑자기 멀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동 옆에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네.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을에 갭
줄어든다가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셔야 돼요. 네. 나는 지금 국제 정세도 이렇고 뭐 금리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언제 사람들이 움직이느냐면요. 옆에 같이 일하는 박 대리가 살 때 움직여요. 이 녀석이 나랑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뭐 평범해 보이는데 네. 어우 집 샀다고. 저 이번에 집 사서 마련했어요. 아니면 뭐 이번에 샀는데 1억 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 현타가 오거든요. 야, 나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안 하시면 끝까지 안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안 하다 계속 버티다가 22년도에 사신 분들, 21년도, 22년도에 사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지금 힘들어하세요. 그렇겠죠. 저도 있어요. 아, 그래서 힘든 게 있어요, 저도.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끊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